넷플릭스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가입자 수 늘리는 데만 막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완전히 좀 새로운 성장 방정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핵심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 특히 광고 사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 확장, 또 대형 프랜차이즈 구축, 이 세 가지 큰 그림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넷플릭스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는 더 이상 단순 스트리밍 회사라기보다는 여러 수익원을 가진 복합 미디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전처럼 분기마다 가입자 수 발표로 하고 여기에 막 목매는 대신에요. 이제는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 같은 좀 더 질적인 지표, 이런 걸 강조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전략적 변화의 동력이 뭔지, 또 그 의미는 뭔지 확실히 짚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면 역시 광고 사업도의 미고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2025년부터는 이 광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스케일 업, 그러니까 규모를 확 키우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미 그 광고 요금제를 이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라고 하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와, 벌써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가입자를 끌어들이는 길을 열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광고 사업 자체가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아, 이익률이요? 네.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회사 전체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경영진도 2025년에 광고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냥 기존 콘텐츠에 광고만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자체 광고 기술까지 만든다고 들었어요. 애드 스위트 이런 이름으로요. 굳이 자체 기술까지 개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자체 광고 기술을 갖춘다는 건 그냥 단순히 외부 기술 의존도를 낮춘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오,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시청자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이걸 결정하는 타겟팅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또 광고가 너무 자주 나와서 시청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그 빈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이 광고 효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정교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결국에는 이 데이터 통제권을 넷플릭스가 직접 쥐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광고 단가, 그러니까 CPM이라고 하죠. 1,000번 노출될 때 비용, 이 CPM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광고판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넷플릭스로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무기가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광고주 입장에선 매력적이겠지만 사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잘 보고 있던 콘텐츠 중간에 광고 나오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청자 경험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물론 그게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넷플릭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있어요. 우선 아무 콘텐츠에나 광고를 막 붙이는 게 아니고요. 소위 프리미엄 콘텐츠, 그러니까 잘 만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 위주로 광고를 배치해서 광고 자체의 질을 높이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그런 광고주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래야 높은 광고 단가도 유지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계속 개선해서 광고 시청이 최대한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TV 앱 화면 바뀐 것도 보셨죠? 네네, 봤어요. 좀 달라졌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에요. 보고 싶은 콘텐츠까지 클릭하는 횟수를 줄인다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추천작을 배치해서 탐색 시간을 줄여주는 식으로요. 결국 광고가 없는 비싼 요금제랑 광고가 있는 저렴한 요금제, 이 사이에서 시청자들이 느낄 가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그래서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는 소위 다운그레이드 위험을 관리하는 게 관건입니다. 네. 광고 사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또 다른 중요한 축으로 해외 시장, 특히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이랑 라틴 아메리카 라탐 지역을 주목해야 한다고요. 북미나 유럽은 이제 좀 성장 한계에 다다른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같은 북미나 유럽 시장은 이미 가입자가 꽤 많아서 성장세가 좀 둔화됐죠. 반면에 아시아 태평양이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환율 효과를 빼고 보면요.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두 자릿수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넷플릭스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이 지역들에 있는 거죠. 중요성이 정말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들 고성장 지역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통하고 있는 건가요? 북미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현지화, 그리고 가격 세분화. 현지화와 가격 세분화요. 네. 예전에는 미국 콘텐츠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나 스페인의 종이의 집처럼 비영어권 국가에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아졌죠. 네. 이렇게 현지에서 만든 콘텐츠가 글로벌 시청 시간을 늘리는 아주 성공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또 하나는 가격 전략인데요. 각 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시청 습관에 맞춰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만 볼 수 있는 저렴한 모바일 전용 요금제나 아까 말씀드린 광고 요금제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아, 맞춤형으로 접근하는군요. 네. 그리고 현지 결제 수단을 쉽게 이용하게 하거나 통신사 요금제와 묶어서 파는 그런 파트너십도 가입 문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이런 현지화 성공이 단순히 가입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는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광고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광고 지면, 즉 프리미엄 광고 인벤토리가 되는 거예요. 아하, 광고 사업과도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또 현지 기업들이랑 손잡고 넷플릭스 포함 요금제 같은 번들 상품을 만들 기회도 늘어나고요. 결과적으로 가입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ARPU라고 하죠. 이 ARPU,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끌어올릴 잠재력도 커지는 겁니다. 현지 스타나 유명 크리에이터의 IP를 활용하는 것도 이용자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이야, 광고 수익 늘리고 해외 시장 뚫고 들어보니 정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네요. 그럼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를 만드는 전략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정말 온갖 종류의 작품이 매주 막 쏟아져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과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중에 몇 개가 대박이 터지길 바라는 뭐랄까 좀 다소 광범위한 그물 던지기식 전략이었다면요. 이제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수의 핵심 IP, 즉 지식재산권을 발굴해서 이걸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데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아, 프랜차이즈로요? 네, 일종의 될성 부른 나무의 집중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라는 건 예를 들어 기묘한 이야기나 브리저튼처럼 인기 있는 시리즈의 다음 시즌을 계속 만들거나 그 세계관을 확장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진 걸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다음 시즌을 만드는 걸 넘어서요. 인기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외전, 그러니까 스핀오프 시리즈를 만들거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더 넓히거나 등장인물들의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식으로 하나의 성공한 IP의 생명력을 최대한 길게 늘리는 겁니다. 아, 마치 마블 영화처럼요. 그렇죠. 딱 좋은 예시네요. 마블 영화들이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계속 확장되는 것처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 상품, 즉 머천다이즈를 팔거나 팬들을 위한 라이브 이벤트를 열거나 심지어 게임으로 개발하는 등 부가적인 수익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네요. 네. 그러니까 실패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작품에 투자하는 대신에 이미 성공이 검증된 IP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훨씬 효율적인 수익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투자 비용 대비 더 큰 수익을 거두는 이른바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마블 예시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최근 넷플릭스가 코미디 스페셜 생중계나 일부 스포츠 중계에 뛰어드는 것도 이런 프랜차이즈 전략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라이브 이벤트나 스포츠 중계는 일반 콘텐츠보다 훨씬 높은 광고 단가를 받을 수 있어요. 오, 그렇죠. 라이브는 특히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특정 이벤트에 맞춰서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잠시 쉬고 있던 이용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효과도 크죠.
또한 기묘한 이야기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의 새 시즌 공개 시점 외에도 관련 라이브 이벤트 같은 걸 통해서 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연중 내내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데도 기여하고요. 당연히 기업 스폰서십이나 특정 브랜드와 협업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기회도 훨씬 많아지겠죠. 광고, 글로벌 확장, 프랜차이즈. 이 세 가지 전략이 정말 잘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넷플릭스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하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네, 최근 발표된 재무 성과를 보면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두 자릿수 비율로 성장하는 동시에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이익의 비율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요. 오, 성과가 나오고 있군요.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광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라는 이 세 개의 성장 엔진이 각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광고 사업의 높은 이익률, 해외 시장 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성공한 프랜차이즈 IP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돈을 버는 양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버는지, 즉 현금 창출 능력의 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 축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점이에요. 아, 서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해외 시장에서 가입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광고를 보여줄 대상이 많아지니까 광고 사업의 기반이 탄탄해지죠. 또 강력한 프랜차이즈 콘텐츠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넷플릭스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이건 광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 플랫폼은 계속 볼만하다, 이런 인식을 줘서 해지율을 낮춥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해지율이 낮아지면 결국 가입자 한 명이 평생 넷플릭스에 기여하는 가치, LTV라고 하죠. 이 고객 생애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더 이상 분기별 가입자 수 발표에 연연하지 않겠다,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 중심으로 소통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런 다각화된 성장 모델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치밀하게 짜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전략은 없듯이 위험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광고 요금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오히려 기존의 비싼 요금제를 쓰던 사람들이 대거 옮겨가는 이른바 자기 잠식, 캐니벌리즘 문제는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현재 넷플릭스가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광고 요금제를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면 기존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옮겨가면서 오히려 전체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광고 없는 요금제만의 혜택, 예를 들면 동시 접속 가능 인원수라든지 다운로드 기능, 더 높은 화질 같은 것들을 명확히 차별화해서 가격과 혜택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소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IP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만약 그 IP가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때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두 개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신흥시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환율 변동이나 좀 불안정한 현지 결제 시스템 같은 문제도 단기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넷플릭스도 이런 위험들을 잘 알고 있고 말씀드린 요금제별 혜택 차별화 외에도 중간 규모의 다양한 컨텐츠에 꾸준히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예를 들어 통신사 번들 상품이나 다양한 대체 결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의 성장 전략을 깊이 들여다보니 광고, 글로벌 확장, 프랜차이즈 구축이라는 이 세 개의 바퀴가 그냥 각자 굴러가는 게 아니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분명해 보이네요. 단순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전략적 전환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네, 넷플릭스는 확실히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자체 광고 기술을 얼마나 더 고도화하는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지화 역량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발굴한 대형 IP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프랜차이즈로 키워내는지에 따라서 미래 성과가 좌우될 겁니다.
네,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네요. 그렇죠. 뭐 광고 요금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역별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나 해지율 추이는 어떤지, 또 프랜차이즈에서 파생되는 부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할 핵심 지표들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처럼 넷플릭스가 검증된 대형 프랜차이즈와 안정적인 광고 수익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된다면 과거 넷플릭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때로는 파격적이고 실험적이었던 오리지널 콘텐츠를 향한 과감한 도전 정신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